한국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여기 지금 한국으로 인해 믿을 수 없는 일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메리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하버드에 입학한 이후 가장 친해진 친구는 의외로 저희 기숙사 바로 옆방에 살던 중국인 친구 류웨이였습니다. 그는 상하이 출신으로 부모님 두 분 다 중국 내 엘리트 계층 출신이셨고 어릴 때부터 중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조금 거리감이 있었지만 성격이 매우 솔직하고 정직한 데다 토론을 좋아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저와 류웨이가 같이 수강하고 있는 국제정세론 수업은 이번 학기 제게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도전적인 과목이었습니다. 매 수업마다 각국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의 국제 위상, 그리고 윤리적 책임까지 교차적으로 비교하며 토론하는 방식은 저에게 중요한 자극을 주었어요. 이 강의를 맡은 리처드 브루어 교수님은 외교관 출신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의 인도적 지원 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교실의 공기가 진중했습니다. 주제는 21세기, 세계가 본받아야 할 국가였고 학생들 각자 사전에 지정된 나라를 준비해왔지만 교수님은 예고 없이 자신의 선택을 공개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순간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이나 독일, 북유럽 복지국가들 대신 언급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류웨이 역시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익숙한 냉소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발표는 단순한 칭찬이나 감상적인 접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먼저 1953년 휴전 직후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당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던 약 60달러에 불과했다는 충격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말을 시작하셨어요. 이 나라는 불과 70여 년 전 국민 대부분이 식량조차 부족했고 전 국토의 80% 이상이 전쟁으로 초토화된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는 최신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이 GNI 기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가장 짧은 기간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유일한 국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세계은행이 한국을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최초의 전후 피폐 국가로서 그 상징성을 언급하며 단지 경제 규모만이 아니라 그 배경에 깃든 집단적 윤리와 연대의식을 강조하셨어요. 한국은 자국이 어려웠을 때 받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 기여국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교육, 의료, 식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삶의 기반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루안다에 스마트 클래스 1200여 개를 구축하고 몽골에는 스마트시티 마스터 플랜을 전수했으며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등에는 재난 대응 ICT 시스템을 수출해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은 점점 열기를 더했습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열심히 노트에 필기하고 있었고 제 옆에 앉은 류웨이는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도 한국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개발하고 방역 정보를 디지털 기반으로 공개한 결과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얻어 강제 봉쇄 없이도 확산세를 조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WHO와 각국 언론이 극찬한 그 K방역 모델은 지금도 다양한 국가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우수성은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는 태도와 그것을 책임으로 전환하는 윤리성에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기억하는 나라, 되갚는 나라, 연대하는 나라로 불립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21세기 모범국가로 한국을 꼽는 이유입니다. 리처드 브루어 교수님의 강의가 깊이를 더해가며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모범 사례들이 하나둘 펼쳐질 때였습니다. 슬그머니 류웨이의 표정이 얼어붙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필기를 멈추고 팔짱을 낀 채 교수님을 노려보듯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저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알 수 없어 저는 조심스럽게 그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참지 못하고 손을 들더니 조용한 강의실에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뱉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부모님 모두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어릴 적부터 역사를 배워오며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왔습니다. 저에게 있어 한국은 결코 세계가 본받을 모범국가가 아닙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춰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계속해보라는 손짓을 하셨고 류웨이는 조금 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늘 중국의 그늘 속에 있었습니다. 고조선, 삼국시대에 고려, 조선 수천 년에 걸쳐 조공을 바치며 중국의 문화, 제도, 문자, 사상을 그대로 수입해왔습니다.
명나라의 책봉을 받고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것이 바로 조선입니다. 한국의 유교 문화? 그것도 순수한 중국의 공자 사상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합니다.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고 저는 류웨이의 말이 거칠어질수록 점점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된 듯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외교적 태도는 정말로 괘씸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 그건 단순한 방어용 미사일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 전략에 한국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행동이었고 그것은 중국에 대한 적대적 신호였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고도 스스로를 평화적이고 책임감 있는 국가라고 칭하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류웨이는 점점 더 감정이 격해지는 듯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설득이 아니라 거의 항의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개인적 감정이 얹혀 있었고 그것은 단지 국가 간의 갈등을 넘은 깊은 자존심의 문제처럼 보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중국 전통 문화를 자신들의 것처럼 재포장해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복, 김치, 동의보감까지도 국제 무형유산으로 등재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원조인 양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중국이 먼저 시작했고 한국은 그저 받아 적었을 뿐이라고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문화적 갈등을 넘어서 거의 문화적 주권을 두고 싸우려는 듯한 투쟁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 대중문화, K-팝이나 드라마 그것도 결국은 자신들을 과대 포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BTS나 블랙핑크처럼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타들이 마치 한국이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국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죠.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후진국보다 못한 시스템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게 한국의 실체입니다. 저는 그런 문제들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태도가 더욱 위선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는 이번에는 교수님이 아니라 교실 전체를 향해 시선을 던지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겉으로는 도덕성과 연대감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내세워 동북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시켜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면서 외교적으로는 중국을 공격하는 이중적인 태도 저는 그 점에서 한국이 진정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교실은 마치 숨을 참은 듯 정적에 잠겼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숙인 채 몇 초간 생각에 잠기셨고 저는 옆자리에서 류웨이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그 순간 분노를 감추고 있었지만 동시에 불편한 진실과 마주한 듯한 당혹감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격렬한 비판이 쏟아졌지만 그 속에는 왜 한국이 그렇게 주목받고 있는가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왜 중국은 외면받고 있는가에 대한 혼란이 얽혀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브루어 교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조용히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책상 앞을 천천히 두드리시더니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류웨이, 당신의 발언은 흥미롭고 당신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견해라는 점에서 존중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닌 팩트와 논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한 한국은 중국 덕분에 발전했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도 현재의 국제 질서에서도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강단 앞 대형 스크린에 새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한반도의 정치체제와 문화 변천사가 연표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분명 중국과 오랜 세월 교류했고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문화의 수용이지 종속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는 당나라와 수차례 전쟁을 벌였고 신라는 당나라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낸 후 독자적인 중앙집권 국가를 완성했습니다. 고려는 송과 교류하며 대장경을 편찬했고 조선은 명나라의 성리학을 받아들이되 실학이라는 독자적 사상으로 사회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주체적 제도 발전사라는 제목 아래 20세기 이후의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한국은 외세의 간섭을 거부하며 근대화를 이뤄냈습니다. 1895년 가보개혁, 1905년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 1919년 3.1운동은 모두 자발적인 국민적 각성이었어요. 이런 움직임은 당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민권운동이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타국의 허락 없이 민주주의를 이룩했고 그것이 오늘날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교수님은 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 말은 더욱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죠. 왜 지금 세계는 한국에 주목할까요?
왜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이 수록되어 있으며 왜 세계 언론은 K교육, K산업을 모범 사례로 소개할까요? 그리고 교수님은 류웨이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단지 성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고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성장한 국가가 아니라 책임지는 국가를 존경합니다. 한국은 이제 자신만의 철학과 판단 기준으로 외교, 경제, 기술, 문화의 모든 길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갈등할 때에도 한국은 어느 한편에 종속되기보다 자국의 국익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체국가입니다. 류웨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손가락 끝으로 책상 모서리를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차분히 그러나 의미심장한 어조로 덧붙였어요. 중국은 세계의 위대한 문명을 선사한 나라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세계에서 각 국가는 과거의 유산보다 현재의 선택으로 평가받습니다. 한국은 그 선택을 스스로 해냈고 그 결과로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격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류웨이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 당당한 친구가 당황한 모습은 처음이었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민망할 정도였어요. 수업이 끝나고도 그는 계속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메리, 너랑 같이 한국에 가보고 싶어. 직접 보고 그 교수 말이 사실인지, 한국이 정말 그렇게 훌륭한 나라인지 확인하고 싶어. 가능하면 그 실체를 촬영해서 공개하겠어? 난 아직도 믿기 어려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자기 방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고 그가 혹시라도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방학이 되자마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류웨이는 스마트폰을 꺼내고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세계가 너무 쉽게 칭송하는 한국의 민낯을 기록할 겁니다. 과연 진짜 그렇게 우수한 나라일까요? 그의 말투는 조롱조차 담겨 있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행동으로 보여질 것이었고 한국은 그를 바꿔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아침 공기가 의외로 서늘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차 적응도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일정은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일부러 첫 방문지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의 오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들의 과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류웨이는 대수롭지 않게 따라오면서 역사박물관이면 어차피 중국 유물이랑 비슷한 것들 많겠네. 우리나라 영향 많이 받았을 테니까. 라며 가볍게 웃었지만 저는 그 말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곧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물관 로비에 들어서자 류웨이는 첫 전시관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삼국시대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제목 아래 정교하게 복원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유물과 고분 벽화들이 펼쳐져 있었고 각 시대별 지도가 그들의 정치, 군사, 문화가 어떻게 서로 다른 길을 걸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신라 금관과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기술력과 예술성이 절묘하게 결합된 분명히 자기 색깔을 가진 문명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가 무심코 중얼거린 말 속에는 당혹스러움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신라의 불교 조각들을 바라보다가 한참 뒤에야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배울 때는 한국은 다 우리 문화를 받아서 그걸 흉내낸 거라고 들었는데 이건 흉내가 아닌데 오히려 완전히 다르네. 그는 전시마다 유심히 설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시대 금속칼자, 조선의 과학기구들, 천문도와 혼천에 치고기 같은 도구들 앞에서는 아예 입을 다문 채 그 기능과 배경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의 실학 사상과 이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사회제도 발전 과정은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간 듯했습니다. 실학? 이건 유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네. 중국에서는 공자 사상이 중심인데 여기선 그걸 비판하면서도 실용적으로 바꿨잖아. 이건 그냥 가져다 쓴 게 아니라 발전시킨 거야. 그의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배운 역사적 서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그 안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조선 후기의 동의보감과 같은 의학적 기록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같은 행정개혁 문서, 그리고 장영실이 만든 자경로와 앙부일고 같은 과학기기들 앞에서는 그도 말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중국이 도와줘서 발전한 나라라는 말은 아예 틀렸다는 거잖아. 내 생각보다 훨씬 주체적이고 훨씬 독창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었네.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냥 한자 쓰던 조공국이라고만 가르쳤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수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진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그 무지 속에서 타국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당혹감이 그를 잠시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박물관 내 벤치에 앉았습니다. 류웨이는 손에 들고 있던 가이드북을 내려놓고 제게 말했습니다. 메리, 나 진심으로 말하는데 한국인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 작은 반도에서 이렇게 자기 힘으로 문명을 만들고 지키고 발전시키고 우리가 그걸 얕봤던 건 진짜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었어. 서울에서의 일정이 사흘째 되던 날, 류웨이는 이제 제한 없이도 스스로 카메라를 챙기고 길을 나설 준비를 먼저 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는 마치 결함 찾기 전문가처럼 주변을 유심히 살피며 문제점을 포착하려는 시선으로 움직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렌즈는 점점 더 어떻게 이런 질서가 가능한가를 묻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한강 인근의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자전거로 도시를 둘러보자 고 제안하자 류웨이는 기대 반 의심 반으로 물었습니다. 대중자전거. 한국에서도 그런 게 돼? 괜찮아? 고장 안 나고. 사실 그 질문에서조차 그가 여전히 서울은 겉모습뿐이라는 오래된 프레임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 질문이 곧 후회로 바뀔 거란 사실을 곧 알게 됐죠. 지하철역 근처 따릉이 거치대에서 우리는 휴대폰 하나로 자전거를 대여했습니다. QR코드를 찍는 순간 철컥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리고 화면에는 남은 이용시간과 주변 자전거 반환소 정보가 깔끔하게 뜨는 모습에 류웨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이게 다 되는 거야? 앱 하나로? 그는 자전거를 몇 번 쿡쿡 찔러보더니 결국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이거 상하이보다 훨씬 잘 돼 있는데. 류웨이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도 종종 멈춰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특히 놀란 듯한 얼굴로 서울 시내에 쓰레기통이 거의 없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쓰레기 하나 없는 공원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야? 쓰레기통이 거의 없는데 바닥에 아무것도 안 떨어져 있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는 공공 와이파이 속도도 놀라워했습니다. 길을 걷다 잠깐 앱을 켜자마자 LTE보다 빠른 속도로 업로드가 진행되자 그는 이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한국은 인프라에서 이미 미국을 이긴 것 같아. 적어도 이런 부분에선 완전히 앞서 있어. 이걸 인정 안 할 수가 없네. 그날 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까지 모두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류웨이는 뭔가 결심한 듯 조용히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으로는 한강 다리 위를 달리는 차들의 불빛만이 점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따뜻한 보일러 바닥을 느끼며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류웨이는 며칠 동안 한국 곳곳에서 찍은 영상들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는 한국의 허상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겠다고 했었죠. 처음 한국에 도착하던 날 공항에서부터 그가 찍기 시작한 영상은 진짜 한국은 겉보기와 다르다 는 걸 폭로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영상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촬영할 때마다 그는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만 보내지 않았고 오히려 무엇인가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표정으로 사람들과 장면들을 담아내곤 했습니다. 그날 그는 영상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고. 편집을 마친 그는 자신의 SNS 계정에 그 영상을 업로드했고 동시에 웨이보에도 함께 올렸습니다. 저에게는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업로드를 누르는 그의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게 단순한 긴장 때문은 아니라는 걸 저는 짐작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조회수가 몇백 단위에서 멈춰 있었고 댓글도 거의 달리지 않았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갑자기 영상에 댓글이 하나둘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로 쓰인 대부분의 댓글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말 해도 괜찮은 건가요? 한국에 대해 우리랑 너무 다르게 말하네요. 그런데 점점 더 댓글의 분위기는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건 한국에 노란한 거야. 조심해, 넌 속은 거라고. 중국을 부정하고 한국을 찬양하다니. 매국노가 따로 없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놀랄 만큼 솔직하고 진지한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영상 보고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류웨이,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나도 어릴 때부터 한국은 그냥 작은 나라라고만 배워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었네요. 영상이 올라간 지 사흘쯤 되었을 무렵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반응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어느새 중국의 포털 사이트에서 이 영상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고 일부 인플루언서들까지 이 영상에 대해 반응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시선으로 류웨이의 경험을 해석했고 어떤 이는 그가 배신자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진실을 말한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열흘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미국에 있는 제 룸메이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야, 너 한국에 류웨이랑 같이 갔다며? 지금 걔 영상 SNS에서 난리 났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기록이었던 영상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류웨이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반응이 클 줄은 몰랐어. 처음엔 그냥 내 안에 확신을 깨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사람들이 내가 한 말을 이렇게까지 논쟁거리로 만들 줄은 몰랐어.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을 움직인 건 그가 영상 속 마지막 장면에서 남긴 말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을 얕잡아 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부모님도 주변 사람들도 늘 그렇게 말해왔고 저 역시 의심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해보니까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한국은 정말로 아시아의 모범국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작은 칭찬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끝난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단지 한국을 칭찬하는 말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진실을 인정한 그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된 믿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말은 단지 영상 속 한 줄의 멘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하버드에 돌아와 동아시아 연구 세미나 시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리, 너랑 함께 한국에 간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이었어. 나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도 깨달았거든. 이제는 누가 뭐래도 나는 스스로 본 것을 믿을 거야. 그 후로도 류웨이의 영상은 계속 퍼졌고 중국 내에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작은 나라, 중국의 그림자로 한국을 부르는 사람들이 예전만큼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적어도 저희 세대, 저희 주변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바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시대 가장 위대하고 품격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